지금으로부터 41년 전 1984년 전직 KGB 요원이라고 하는 유리 베즈메노프의 소련의 공산주의 침투 전략을 폭로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KGB 요원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가 소련 국영 언론인 노보스티 통신사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것은 사실이며, 노보스티 통신사는 KGB의 대표적인 선전, 심리전 공작에 활용됐던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는 망명 이후 CIA와 FBI로부터 일정 기간 보호를 받고 이 인터뷰 이후 위협 경고도 여러 번 받았는데요. 만약 그가 단순한 사기꾼이었다면 미국 정보기관들이 직접 보호를 하거나 경고에 나설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 인터뷰 내용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구체적이고 치밀하며 단순 사기꾼이 지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닐 뿐더러 매우 높은 수준의 지식인들과 정치 전략가들의 정수를 담은 작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41년 전 폭로된 소련의 공산주의 침투 전략 내용은 4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어느 나라의 상황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유리 베즈메노프는 소련의 공산화 전략은 크게 4단계로 매우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으며 KGB들의 주요 목적은 놀랍게도 정보전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간, 인력, 자금의 고작 15% 정도만 정보전에 사용되고 나머지 85%가 이념정보, 심리전, 프로파간다에 매우 중점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심리전은 미국인들의 현실 지각력을 완전히 뒤엎는 작업이며 매우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장기간 동안 4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단계 비도덕화 작업. KGB의 공산화 작업의 시작은 미사일을 쏘거나 군인을 보내는 게 아닌 놀랍게도 목표 국가의 국민들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이 비도덕화 작업을 가장 먼저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작업인 만큼 가장 중요하고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자하는 작업인데요. 유리 베즈메노프는 이를 마치 유도 기술과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언제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신들보다 강력한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이 나보다 크고 강할 때 정면에서 싸우는 거 위험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대의 허점, 약점, 그리고 방심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모든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자 이 숙제와 같은 기본 도덕적 가치와 원리를 반대하는 집단을 공산주의자들과 요원들은 허점, 약점, 그리고 방심으로 여겨 가장 중요한 타겟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범죄자부터 정신질환자, 동성애자, 성소수자, 무조건적 반사회자 집단, 정부 정책의 이념적 비동의자, 불법 체류자까지 자본주의 체제, 자유경제 체제에서 반드시 탄생하게 되는 이 반사회적 집단, 지구라는 자연 위에서 필연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는 생존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하위 계층의 비밀 요원들을 침투시켜 집중 공략해 공산화 전략의 중요한 도구로 이용하는데요. 침투된 비밀 요원들은 이들 사이에서 각종 사회 운동을 끊임없이 일으켜 사회 전체가 완전히 붕괴할 때까지 잡아당긴다고 합니다. 이 도덕성을 파괴하는 과정은 최소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리는 장기 프로그램이며 이것은 한 세대 학생들 전체를 세뇌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같은 이 공산주의 사상을 머릿속에 끊임없이 쑤셔넣으며 국가에 대한 애국심, 핵심 가치, 그리고 도덕적 교육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이 작업이 끝난 세대를 수없이 배출해냈고, 그래서 미국의 60년대 졸업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시위에 나가 낙제를 하거나 반쪽짜리 지식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세대들은 비밀 요원들과 공산당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미 미국의 정부, 공무원, 비즈니스, 언론, 교육부서 등의 권력층으로까지 자리 잡았고, 베즈메노프는 이 비도덕화 작업이 들어간 세대가 주력사회, 정치 인사로 자리 잡게 된 국가는 사회 전체가 손쓸 수 없을 정도까지 오염된다고 합니다. 비도덕화 작업은 종교, 교육, 사회참여, 권력구조, 노동조합, 법과 질서, 이렇게 6가지를 체제 전복의 주요 포인트로 잡습니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치밀하고 고도로 설계된 정교한 전략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종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올바르게 자리 잡은 종교를 파괴하기 시작하고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한 국가에 올바르게 자리 잡은 정직한 종교적 신념은 서서히 침식되고, 끝없는 수행과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하는 정직하고 올바른, 무겁고 지루할 수 있는 종교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 쉽게 이끌고 결핍을 쉽게 충족시켜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사이비적 광적 종교로 대체해버립니다. 올바른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신도들을 교란하고 가짜를 믿게 만든다고 합니다. 다음은 교육입니다. 그들은 목표 대상의 국민들이 건설적이고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것을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수학,
물리, 화학과 같이 국가 경제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닌 내전, 생식, 가정경제, 성정체성과 같은 이 세상과 동떨어진 것들이라면 무엇이든 가르치게 만든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참여. 그들은 전통성을 가진 협회와 기관들을 모두 가짜들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성을 빼앗아 버립니다. 자주성,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려는 성질. 한마디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생존하지 못하게 하여 오직 정부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개인과 개인, 사회와 개인 간의 책임 자체를 전부 빼앗아버려 모든 이 세상의 문제를 오로지 사회 탓으로만 의도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사회 참여와 이웃들과의 친밀감, 인간관계 대신 인공적 관료주의가 통제하는 체제로 대체하는데요. 그들은 각종 사회복지협회를 적극적으로 설립합니다. 이 사회복지협회들은 순수한 복지사들이 아닌 좌익 전략에 의해 선별된 단체로 그들의 관심은 보이기에 국민들, 개인, 가족, 공동체 관계로 보이지만 이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에만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진짜 관심사를 숨기고 존재를 정당화하면서 유지를 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개념을 만들어내는데요. 페미니즘, 성소수자, 양심병역 기피자, 불법 체류자 등을 도구로 이용해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막대한 정부 예산을 뽑아냅니다. 권력 구조, 전통적인 국가 행정부 체제의 리더는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되고 그 내각도 국민이 뽑은 리더가 임명합니다. 하지만 좌익 세력들에 의해 타락한 국가는 국민이 뽑은 적도 없는 인공적인 몸체들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희한하게도 국민 대부분이 그들을 싫어하고 심지어 누군지도 모르고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권력 자리에 있으며 자격도 안 되는 범죄자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사람도 아닌 자들로 침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력한 권력과 힘을 얻고 거의 독점적으로 국민들의 생각을 좌우할 힘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생하는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들은 훌륭한 기자일 필요도 없고 적당히 허접한 수준이면 되며 이런 수준은 유능한 사람보다 오히려 살아남기가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실력은 나중이며 카메라 앞에서 그저 웃기만 해도 수많은 수입이 나온다고 합니다. 법과 질서. 그들이 장악한 사회에선 온갖 영화, 드라마, 방송을 통해 경찰과 검찰, 군장교와 같은 사람들이 멍청하고 항상 화나있고 꽉 막힌 정신병자, 피해망상 환자로 끝없이 묘사되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들이 장악한 미디어를 통해서 경찰, 검찰, 군 장교들은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항상 탐욕적이며 권력을 남용하는 악당으로 나오는 반면 범죄자들은 오히려 잘생기고 항상 고독하며 마약과 담배를 즐기고 총을 사용합니다. 이런 범죄자들은 본래 훌륭하고 창조적이고 예술가적인 존재이지만 사회의 부당한 억압으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인물로 표현됩니다. 타락한 미디어들은 법과 질서로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 검찰, 군 장교들을 국민들로 하여금 항상 불신하고 증오하도록 만드는 이 프로파간다를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노동, 관계 15년에서 20년 동안 장기간 진행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주의, 자유경제 체제가 가진 전통적으로 형성된 고용주와 고용인의 협상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는 전통적 시장 원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데요. 100년 전 순수했던 노조 설립의 목적은 권한을 남용하는 고용주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좌익, 사회주의 세력들의 노조들은 더 이상 순수한 근무 환경 개선, 임금 향상과 같은 순수한 협상이 아니게 변질되었습니다. 좌익 노조장들에 의해 세뇌당한 이 노조들은 오랜 기간 파업을 하지만 이 노조들은 10% 정도의 임금 상승을 얻더라도 물가 상승과 시간 낭비로 오히려 있는 것이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는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로 얽혀있기에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수백만의 일반 사람들은 피해와 고통을 받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파업을 하면 수많은 도시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파업을 한 이 노조들은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합니다. 그 이익은 오로지 이 좌익 노조장들에게로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파업의 진짜 목적은 근무 환경 개선, 임금 향상과 같은 것이 아닌 이 좌익 노조장들의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노조 파업은 공산주의자 세력들의 선전선동에 매우 중요한 이용 대상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 파업을 일으킬 때마다 좌익 세력들은 언론을 함께 이용해 이념적 선동을 강하게 펼치는데요. 그 어떤 논리, 근거, 지성도 없이 그저 노동자 권리라는 단어를 무논리적, 무지성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세뇌시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력에 대한 자유결정권은 진짜 권력을 가진 이 좌익 노조장들에게 완전히 빼앗긴 상태이며 사실상 노동자들에게 자유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들의 계속된 노조 파업으로 인해 이제 성실한 진짜 노동자들은 게으르고 욕심 많은 노조와 경쟁을 해야 하기에 그 결과 자신의 노동력의
사회적의 가치를 협상하는 의지는 완전히 상실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타락한 좌익 언론들과 광고들에 의해 그 어떤 근거도 없이 나는 무조건 더 받아야 해 라고 믿게 됩니다. 미디어와 언론은 절대로 덜 소비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광고를 절대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미디어와 광고는 계속해서 너는 고급 브랜드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것은 매일 24시간 365일 동안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서든 무엇을 하던 간에 보고 듣고 느끼게 됩니다. 막시즘, 이 마르크스주의를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 이상 이 선정과 선동은 노동계층 개선, 평등한 삶과 같은 프레임으로 계속 인식시키게 됩니다. 케네디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믿을 수 있는 미국을 만들겠다라고 주구장창 떠들었지만 하지만 이 세상의 진실은 절대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비롯한 그 어떤 종교에서도 평등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며 성서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인격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회는 평등의 원리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평등은 법률화될 수 없습니다. 모두를 평등하게 대한다면 불평등은 반드시 발생하기에 이 평등은 시작부터 오류인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 일하는 자를 평등하게 대한다면 불평등이 생깁니다. 평생을 봉사한 자, 평생을 범죄를 저지른 자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까? 이렇게 소련의 선전부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평등이 고결한 가치라고 믿도록 온갖 수없이 많은 선전과 프로파간다를 끊임없이 때려붓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도덕화 프로그램이 들어가 완료된 세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말 이 부분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1. 비도덕화가 완료된 세대와 사람들은 특정 자극에 획일화된 패턴으로 반응, 사고하도록 프로그램된다. 2. 아무리 옳은 정보를 보여주고 증명해도 올바른 현실 지각과 논리적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3. 비도덕화가 완료된 사람은 진실된 정보를 이해할 능력을 잃는다. 이제 더 이상 팩트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4. 아무리 진짜 증명, 서류, 사진을 보여줘도 심지어 막시즘을 믿은 사람들의 최후인 소련 강제 수용소에 데려다 놔도 믿기를 거부할 정도가 된다. 5. 비도덕화 과정 이후에는 자기 자신, 가족, 공동체,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6. 비도덕화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선과 악의 구분은 사라진다. 자, 1단계 비도덕화 단계가 끝났다면 이제 2단계 불안정화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2단계 불안정화 작업에선 목표 대상 국가의 기관, 협회, 정부, 공동체, 가족, 이웃 등등 이 모든 관계를 불안정화되도록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국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서서히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이며 1단계 비도덕화 프로그램으로 인해 공공기능은 완전히 약화되어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간하고 구분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 2단계 불안정화 단계로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선 지식인, 학자, 교수, 선생들이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건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되며 그 누구도 간섭하거나 체포되지 않습니다. 이 불안정화 단계에선 급진적 노사투쟁을 위한 시위자, 파업자들의 폭력이 일반적인 것이 됩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폭력을 쓰고 싸우는 사람은 영웅이 됩니다. 좌익에 넘어간 언론들은 진짜 사회와 정반대에 서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앞서 말한 수업된 잠을 자고 세상과 동떨어진 공산주의, 사회주의 학문을 배우며 시위를 나갔던 이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갑자기 각종 그룹과 조직의 리더가 되며 설교자, 공인이 되고 정치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또 이들은 양심, 존중, 인권, 동성애 등을 사회에 요구하는 척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끌고 다닙니다. 또 이들은 계속해서 경찰과 충돌하고 이들에게 세뇌당한 추종자들은 일반인들과 충돌합니다. 또 이들은 사회와 시민들이 서로 적대적일 수만 있다면 어떤 종류든 가리지 않고 이 불안정화 작업을 위해 갈등과 충돌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간첩 요원들과 함께 불안정화 단계에서 리더가 됩니다. 이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고 각종 재단과 정부로부터 투쟁을 위한 온갖 기부금을 받습니다. 인권, 여성인권, 아동인권, 범죄자인권, 불법 체류자, 외국인, 난민인권 등의 명목으로서 말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이제 국민들도 속아 이들에게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즈메노프는 1단계 이 비도덕화 단계에선 그래도 개선의 여지는 있었지만 2단계 불안정화에 들어선 순간은 이제 가족조차도 서로 대화가 안 되는 디스토피아 세상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소통, 협의, 화합,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언제나 싸움으로 번집니다. 또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모두 불안정하게 만드는데요. 선생과 학생의 관계를, 노동자와 회사 간의 관계 등등 이제 서로 간의 관용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웃 간의 건설적인 양보가 없어집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는 더 이상 대화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싸움뿐입니다. 양보, 존중, 질서,
상식이 사라지는데 사회의 많은 관계들은 이런 식으로 상식을 파괴한 모습으로 변해가 이웃들이 자주 법정에 서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회에선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가 있어도 평화를 지키며 이성적으로 살아갔지만 이제 국민들은 아주 작은 문제조차도 해결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 공동체, 사회는 점점 서로를 극단적으로 적대적으로 대하며 인간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되게 만듭니다. 이제 1단계 비도덕화와 2단계 불안정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도덕성과 인간성, 관계를 모두 파괴시킨 후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세 번째 단계 위기. 이제 이들은 본격적으로 폭력을 동반한 권력 구조의 교체와 경제 체제의 전환을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선 말 그대로 사회 전체가 생산적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완전히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뽑지 않는 인공적인 위원회들로 대체되고 아는 게 없는데 자신들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든지 안다고 주장하는 처음 보는 이상한 사람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전통성 있는 조직들은 온갖 종류의 인공 조직들로 대체되어 권력을 요구합니다. 이 인공 조직은 판결권, 사법권, 입법권을 모두 장악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권한은 오직 한 사람에 의해 조종됩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뭐든 다 가질 수 있는 모두가 평등한 천국 같은 국가를 만들겠다 약속합니다. 이들은 1단계 비도덕화, 2단계 불안정화로 국민들을 의도적으로 불안정과 혼돈에 처하게 한 다음 자신들을 혼돈에서 국민을 구해줄 구세주로 프레임을 씌우며 등장합니다. 1, 2단계를 거친 국민들은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구세주를 찾기 시작합니다. 온갖 종교단체는 메시아가 오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구세주라 프레임 씌운 자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전과 침략을 일으켜야 한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섭니다. 정상화 작업. 사람들을 세뇌하고 선동해 내전과 전쟁, 쿠데타로 정권을 침탈한 괴뢰 세력들은 이것을 드디어 정상화되었다라는 말로 이 공산화 과정과 결과를 포장합니다. 1968년 체코가 소련의 선전 선동에 의해 공산화됐을 때 뉴욕 타임즈의 좌익 세력들은 체코가 오히려 정상화되었다고 보도한 게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들은 공산화를 정상화라는 표현으로 프로파간다를 주입합니다. 목표를 완료한 지배자들은 이제 선동되어 공산화 의 도구로서 활용된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이제 그 어떤 혁명과 진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정화라는 단계를 곧바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잔인한 폭력과 무력으로서 들어갑니다. 이제 안정화가 들어간 국가에선 더 이상 파업, 동성애, 여성인권, 페미니즘과 같은 것들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잔인한 숙청에 들어갑니다. 이 숙청의 가장 1순위는 그들이 가장 먼저 작업한 비도덕화 작업이 들어간 자신들의 혁명을 도왔던 이용됐던 사람들입니다. 비도덕화 단계의 핵심 타겟인 단순 범죄자, 정부 정책의 이념적 비동의자, 정신질환자, 무조건적 반사회자, 사회 하위계층, 동성애자, 성소수자, 노조, 사회복지사, 불법 체류자, 난민 등등 공산당들은 애초부터 이 세상에 아름답고 정의롭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분배를 하는 지상 낙원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자신들의 전략으로 좀비처럼 세뇌시킨 이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심리적 충격이 너무 커 반란을 일으킬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들을 앞서서 선전선동했던 이 좌익 지식인, 교수, 인권운동가, 사회 인사들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에 집중적으로 숙청합니다. 결국 막시즘, 레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세뇌당하여 지상낙원을 꿈꿨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착한 곳이 지상 지옥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쯤 모두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984년 유리 베즈메노프의 소련 KGB 공산화 전략 4단계를 폭로한 내용입니다.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 김일성. 역사적으로 그들의 과정과 결과, 패턴은 단 한 번도 달랐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달콤한 말로써 열등감, 빈곤, 질투, 반사회적 심리와 같은 이 인간 내면 깊숙한 곳의 약점을 건드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아주 잔인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방법은 41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도 그때와 똑같이,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이게도 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배우게 되는 씁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